요기야카르타의 태양은 아침부터 살갗을 태울듯 뜨겁게 내리쬐었다. 크라톤드가 요기야카르타 하디닝그랏 술탄 왕궁의 육중한 정문 앞 광장은 순례자처럼 모여든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물란의 신비로운 선율,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대위 레스타리는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듯 불안하게 서 있었다. 28살의 대위는 마른 체형의 평범한 키를 가진 인도네시아 여성이었다. 더위에 실용적인 소박한 바틱 블라우스와 긴 치마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걸친 낡은 캔버스 토트백과 흘러내리는 안경 너머로 보이는 초조한 눈빛은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녀는 연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낡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거렸다. 화면 속에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서 온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계약금, 오늘까지 꼭. 그 단어들이 대위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토트백 안에는 밤새 정성껏 만든 작은 바틱 파우치와 나무 열쇠고리들이 들어있었다. 섬세했지만 부유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너무 소박해 보이는 수공예품들이었다. 어제부터 꼬박 하루를 꼬박 이 광장 근처에서 서성였지만 제대로 된 수입은 없었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팔아야만 오늘 안에 동생의 수술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절박함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광장 한편에서는 영국인 관광객 벤 카터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 풍경을 담고 있었다. 그는 30 중반의 사진작가로 여행지의 생생한 모습을 포착하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현지인 중 한 명으로 대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 서린 깊은 불안감과 절박한 몸짓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그녀의 모습을 몇 장 담았다. 저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크라톤의 정문 가까이에는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압디 달렘, 왕궁 경비병들이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궁 병장이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바틱 셔츠와 머리에 쓴 블랑콘으로 위엄을 더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동 없는 자세에선 경직된 권위가 느껴졌다. 그의 뺨에는 오래된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그가 겪어왔을지도 모르는 과거의 규율이나 갈등을 짐작게 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위의 눈에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들어왔다.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 서양인들이었다. 그들은 아궁 병장이 지키고 서 있는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 구역 바로 앞에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들에게라면 단 몇 개라도 팔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성이 견고했지만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자 절박함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짧은 망설임 끝에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관광객과 제한구역을 나누는 낡은 밧줄 경계선을 향해 다가갔다. 아궁 병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눈짓으로 물러서라는 미묘한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절박함에 눈이 먼 대위는 그 신호를 놓쳤거나 혹은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밧줄 안쪽으로 발을 한 발짝 들여놓으며 관광객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려했다. 저기, 물러서시오. 아궁 병장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대위의 말을 끊었다. 그의 인도네시아는 딱딱하고 위압적이었다. 대위는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만 이것 좀 보시겠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토트백에서 바틱 파우치 몇 개를 꺼내 보이며 더듬거렸다. 그녀는 자와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섞어가며 다급하게 말했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서. 규칙을 어기지 마시오. 당장 뒤로 물러서. 아궁 병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규칙과 질서만이 그의 세계를 지배하는 듯했다. 벤 카터는 카메라를 내린 채 불안한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인 인도네시아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저 여자는 정말 곤란해 보이는데 경비병은 너무 차갑게 대하고 있었다. 개입해야 할까? 하지만 외국인인 자신이 나서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그는 망설였다. 대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다시 한번 간청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그녀는 수공예 품을 든 손을 관광객 쪽으로 뻗으며 아궁병장에게 애원했다. 아궁병장은 대위의 행동을 공공연한 반항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마치 벽처럼 대위와 관광객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마지막 경고다. 물러서지 않으면 강제로 조치하겠소. 극도의 절박함 속에서 대위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가 애원하며 아궁병장의 팔뚝을 가볍게 붙잡았다. 아주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 문화권에서 낯선 여성이 남성, 그것도 제복을 입은 권위 있는 인물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순간 아궁병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대위의 접촉을 크라톤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모독이자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내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냉정한 규칙 집행자로서의 의무감만이 남은 듯했다. 감히! 아궁병장은 낮은 신음과 함께 대위가 잡았던 자신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힘에 대위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찢었다. 그 충격으로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토트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수공예품들이 자갈 깔린 광장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형형색색의 작은 바틱 파우치들,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열쇠고리들, 대위의 마지막 희망들이 먼지 속에서 나뒹굴었다. 대위는 넘어진 자세 그대로 멍하니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규칙을 어긴 그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아궁병장은 차가운 눈으로 넘어진 대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이 여자를 끌어내라! 크라톤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비병에게 무례를 범했다. 그의 외침에 근처에 있던 다른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다가왔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대위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대위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다. 이봐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소. 벤 카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다른 경비병 하나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한 눈빛으로 제지했다. 관광객께서는 개입하지 마십시오. 경비병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압적이었다. 벤은 외국인으로서 더 이상 나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울면서 끌려가는 대위의 모습과 그 뒤로 보이는 아궁병장의 냉담한 얼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그녀의 수공예품들을 몰래 담았다. 이 부당한 순간을 기록해야 했다. 보안 요원들은 울고 있는 대위를 광장 밖,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름, 주소, 크라톤 근처에서 물건을 판 이유 등을 묻는 형식적인 절차였다. 그녀의 남은 수공예품들은 규칙 위반의 증거로 압수되었다. 그녀에게는 일정 기간 크라톤 구역 접근 금지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법적인 처벌은 아니었지만 대위에게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희망이 산산조각났다. 동생의 수술비는 이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막막함이 그녀를 덮쳤다. 광장의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다. 관광객들은 다시 자신들의 구경거리로 돌아갔고 아궁병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자리에 꼿꼿이 서서 경계를 계속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 하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크라톤의 질서와 존엄은 지켜져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신성한 임무였다. 그의 굳건한 모습은 마치 변하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처럼 보였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뜨거운 햇살은 여전했지만 광장의 열기는 조금 식은 듯했다. 벤 카터는 아까 대위가 끌려갔던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는 광장 한쪽 구석 나무 그늘 아래에 멍하니 앉아있는 대위를 발견했다.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근처 가게에서 사온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지갑에서 약간의 루피아 지폐를 꺼내 함께 내밀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수술비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당장의 약값이나 식비 정도는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서툰 인도네시아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 괜찮으세요? 안다티다 가파아빠.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덧붙였다. 아까 일은 정말 유감이었습니다. 이걸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공허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쉽게 부서지지 않을 듯한 어떤 심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벤이 내민 물과 돈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돈은 사양하려 했지만 벤은 괜찮다며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그녀 옆에 서 있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다. 카메라 속 사진들을 확인하며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사진들을 공개해야 할까? 저 경비병의 부당한 처사를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위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큰 곤란을 안겨줄까? 외국인인 자신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걸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대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멎었지만 마음의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벤이 주고 간 생수를 천천히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답장은 없었다. 이윽고 대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까 자신이 넘어졌던 광장 쪽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수공예품 몇 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먼지 묻은 바틱 파우치와 나무 열쇠 고리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망가진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멀쩡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의 희망이었다. 비록 오늘 그 희망은 잔인하게 짓밟혔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